안녕하세요. 수원과학대학교 멀티미디어 디자인학과의 황성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인문학 수업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초대할 작가는요, 류시화 씨고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드리고 앞부분에 같이 책을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수업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계절학기 수업으로 지금 교양 수업을 하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온라인으로 수업을 촬영하고 여러분들에게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겸사겸사 해서 저도 오래간만에 유튜브 하나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재밌게 같이 책 저하고 읽고 생각들 같이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들 생각 있으면 댓글 등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류시화 씨 책이고요. 첫 번째 이제 나온 챕터가 어떤 작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작가가 하는 고뇌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생의 작가. 티베트 고원에 우뚝 솟은 카일라스산은 여러 종교의 성지로 만년설 덮인 산 정상에 시바신이 산다고 사람들은 믿어왔습니다. 시바신은 주로 명상과 고행을 하며 지내기 때문에 그의 아내 파르바티는 늘 춥고 무료했습니다. 하루는 무척 심심해진 파르바티가 시바신에게 졸랐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만 해줘요. 시바신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기꺼이 해주리다. 하지만 파르바티가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나만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세상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여야만 해요. 시바신은 파르바티의 청에 따라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고 의미가 담긴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끝나자 파르바티는 좋아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시바신은 또 한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런 다음 파르바티의 간청에 못 이겨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줘야만 했으며 여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져 마침내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을 들은 이는 파르바티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마침 긴급히 보고할 사항이 있어 찾아온 신관이 문 밖에서 시바신의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이야기에 심취한 나머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문에 귀를 대고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말았습니다. 시바신의 이야기가 끝나자 집으로 달려간 신관은 마치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인 양 자신의 아내에게 밤새워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신관의 아내는 파르바티 여신의 시녀이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여신의 긴 머리를 비켜주는 동안 시녀는 여신을 즐겁게 해주려는 마음에 전날 밤 남편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대목을 듣다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파르바티는 폭풍을 일으키며 시바신에게 달려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해준다고 약속했었죠. 시바신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랬소. 실제로도 그렇게 했고. 파르바티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내 시녀까지 그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시바신은 즉시 시녀를 불러 다그쳤습니다. 누가 그대에게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지? 시녀가 겁을 먹고 말했습니다. 저의 남편이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남편이 호출되었고 신관은 무릎을 떨며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어젯밤 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어 왔다가 문 밖에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엿들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연히 첫 번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너무 재미있어서 나머지 이야기들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마음을 빼앗길 만큼 이야기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습니다. 시바신이 화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 카일라스 산을 떠나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 이야기들을 전하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결코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 그리하여 신과는 히말라야 신전에서 추방당했으며 이후 온 세상을 방랑하며 자신이 아는 이야기들을 인간에게 들려줘야만 했습니다. 모든 작가는 이 신관처럼 이야기 전달자의 숙명을 짊어진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늘 새롭고 재미있고 깨달음과 의미가 담긴 이야기를 들려줘야만 하는, 그래서 독자가 첫 번째 이야기를 읽고 나면 그 다음 이야기도 읽고 싶게 만들어야만 하는. 우리는 저마다 자기 생의 작가입니다. 우리의 생이 어떤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이 무슨 의미이며 그 다음은 읽고 싶을 만큼 흥미진진한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에 이어 새 책을 냅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류시화. 그렇죠. 보통 책에서 머릿말이라는 형식을 써서 약간은 지겨운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책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짤막짤막한 재미있는 책들로, 재미있는 이제 챕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들의 한 챕터인 것처럼, 한 부분인 것처럼 그냥 또 하나의 이야기를 던지죠. 그렇지만 이 던지는 이야기들 속에 사실은 작가의 고민과 고뇌가 들어있다는 얘기들을 재미있게 꾸며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읽으면서 이 책이 어떤 재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미리 맛볼 수 있게 해주면서도 또 이거 쉽게 쓴 거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말 읽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삽도도 굉장히 재밌고요. 현대적인 그림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삽도에 글 있는 것들이 글자가 좀 작아서 확대가 안 돼서 안 읽혀질 것 같아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것에만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행성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마음먹는 순간 삶은 우리를 절벽으로 밀어뜨린다. 파도가 후려친다면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살 때가 되었다는 메시지이다. 어떤 상실과 이름도 괜히 온 게 아니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고통은 추락이 아니라 재탄생의 순간이고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다. 시는 구불구불한 글씨로 똑바르게 메시지를 적는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시는 구불구불한 글씨로 똑바르게 메시지를 적는다. 자, 드디어 본문의 첫 번째 글입니다. 그렇게 글이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 책이 여기 보시다시피 오른쪽 하단에 보면 268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지금 벌써 9페이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대 때는 책을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공서적도 보고 석사 논문 쓰느라 논문도 찾아보고 책도 많이 읽고 전공서적이었죠. 그래서 책 읽는 것에 그나마 좀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회사 다니면서 당연히 너무 바쁘니까 책 읽을 생각은 사실 못하고 틈만 나면 애니메이션, 영화 등만 즐기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대학교에 와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또 읽어야 되고 또 이제 학위를 하나 더 따기 위해서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 또 책을 또 어마어마하게 읽게 되어야 해서 강제로 책을 이제 전공서적 위주로 읽었는데요. 사실 인문학 서적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또 재밌고요. 이렇게 이 나이가 되도록 어떤 부분에서는 멘탈을 유지하고 지금의 어떤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참 어떤 이런 인문학 책들을 많이 읽지 않고도 여태까지 잘 버텨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나이가 들어서 읽는데도 배우는 바가 되게 많고요. 이걸 만약에 20대 때 읽었다면 조금 더 충실한 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 수업 진행하면서 학생들한테 또 책도 많이 권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저도 20대 때 어르신들이 많이 책을 권했지만 잘 안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먼저 재미를 느끼고 먼저 재미있게 뭔가를 얻는다거나 정말 재미있어서 본인이 찾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면 어떻게 보면 더 책이 가깝게
있게 되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챕터 읽으면서 재밌게 느끼고 이렇게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구나, 인문학이라는 것이. 혹은 나만 이런 혼자만의 괴로운 생각, 혹은 나만 이상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자기를 다듬어 가거나 발전시키거나 그 다음에 멘탈을 강하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이 가깝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긴데요. 챕터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를 맞는 바보. 대학 졸업반 때의 일이다. 싼 월세방이 있다는 친구의 말만 믿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어느 종교단체의 공동거주지에 세를 들었다. 원룸 형태의 낡은 연립주택이었지만 방에 햇볕이 들고 문을 닫으면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었다. 나무들 사이에 오솔길이 강으로 이어져 있어서 문학을 하는 나에게는 신이 준 선물이나 다름없었다. 학교도 가지 않고 밤에는 시를 쓰고 낮에는 주변을 산책했다.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장발을 한 낯선 자가 여름인데도 검은색 바바리 코트를 입고 방이 추웠다. 자신들의 신성한 터전을 광인처럼 중얼거리며 사실은 시를 외운 것이었다. 어슬렁거리자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른 아침 여러 명이 예고도 없이 내 방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부정탄다는 듯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와서 나더러 당장 그곳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나는 집주인에게 세를 냈기 때문에 몇 달은 살 권리가 있다고 예의 바르게 설명했다. 그리고 이곳이 무척 마음에 들어 가능하면 오래 살고 싶다고도 간청하며 나 자신이 시인이라고 밝혔다. 그것이 문제를 더 키웠다. 흥분한 그들은 시인을 신으로 잘못 알아듣고 급기야는 나에게 마귀야, 마귀, 썩 물러가라 하고 고함치기 시작했다. 한 여성은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하느님이 무섭지도 않느냐고 윽박질렀다. 난해한 자작시 몇 편밖에 가진 것 없는 문학 청년에게 마귀라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결국 몇 푼 안 되지만 나에게는 거금인 남은 월세도 돌려받지 못한 채 떠나야만 했다. 내가 정문을 나설 때까지 그들은 팔짱을 끼고 서서 매의 눈으로 감시했다. 애초부터 잘못은 신앙 공동체 안에 겁없이 뛰어든 이방인에게 있었지만 세상으로부터 추방당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신은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시골길을 걷다가 연극부 후배와 마주쳤다. 그의 집이 그 동네에 있었다. 군인 담요와 책 뭉치를 들고 배회하는 나를 보자 그는 약간 경계태세를 취했다. 주변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초지종을 들은 후배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더니 내가 지쳐 보였는지 설탕 탄 물 한 그릇을 먹이고는 새들 꽃을 물으러 다녔다. 그리하여 강변의 밭 한가운데 서 있는 무허가 창고에 싸게 새들 수가 있었다. 동네와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에게 또다시 배척당할 일도 없고 근처에 설탕물 타주는 후배까지 있으니 든든했다. 전기가 없어 밤에 촛불을 켜고 지내야 하는 것 외에는 큰 불편이 없었다. 밤에는 촛불의 심지를 들여다보거나 글을 쓰고 한낮에는 랭보나 말라르메의 시를 외우며 먼 곳까지 한가롭게 걸어다녔다. 이내 여름 장마가 닥쳤다. 먹구름이 창고 슬레이트 지붕에 드리워지고 천둥이 헛으름장을 놓더니 저녁부터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들리는 빗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밤중에 밖으로 나간 나는 기겁을 하고 놀랐다. 폭우에 급격히 물어난 강물이 금방이라도 밭과 창고를 삼킬 것처럼 저만치서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동트기 전이라 어두운데도 물빛은 무서울 만큼 희게 빛났다.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한 시기였다. 졸업을 얼마 앞두고 있었지만 살아갈 날들이 살아온 날들보다 더 힘들게 느껴져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앞이 내다보이지 않았다.
그 불안감을 가중시키며 저 앞에 강물이 너울거리고 있었다. 그때 더 이상 밀려날 곳도 없는 두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한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낡은 창고 앞에 서서 위협하듯 불어오르는 강물을 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시인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상황이 시를 쓰고 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험해야 하는 일들로 여겨지고 삶의 의지가 다시 쏟았다. 그렇다. 빗소리를 들으며 촛불 아래 글을 쓰는 것은 시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일이었다. 깊은 밤 홀로 강의 섬뜩한 물빛과 마주하는 것도, 폐렴을 개의치 않고 비를 맞는 것도 시인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작가는 비를 맞는 바보라고 나탈리 골드버그는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에서 말했다. 폭우가 쏟아져 사람들이 우산을 펴거나 신문으로 머리를 가리고 서둘러 뛰어갈 때 작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비를 맞는 바보라는 것이다.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거나 시간에 맞춰 어딘가에 도착하기보다 무늬를 그리며 웅덩이에 떨어지는 빗방울들을 응시하는 것, 그것이 작가가 자신의 빛나는 순간을 붙잡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불어나는 강물 앞에 나는 혼자 서 있었고 세상은 넘실거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달아나지 않기로 했다. 장대비에 연거푸 이마를 두들겨 맞으며 작가로서 내 삶을 거룩한 소명으로 여겨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불안과 고독도 내 글의 부사와 형용사가 될 것이라고.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작은 세계의 신이 된 것 같았다.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의 주인공 산티아고는 성직자가 되라는 부모의 권유를 뿌리치고 양치기를 하다가 꿈에서 본 보물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모로코의 탕헤르라는 도시에 이르러 양판 돈을 전부 도둑맞는다. 낯선 시장에서 무일푼으로 잠을 깬 그는 화가 나고 절망하고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잠시 후 그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그는 자신이 도둑의 희생자가 아니라 보물을 찾아 여행하는 모험가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럼으로써 그 상황을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여행의 의지를 되찾는다. 돈을 도둑맞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삶은 때로 도둑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그때는 자신이 낯선 별에 불시착한 갈 곳 없는 영혼처럼 느껴진다. 산티아고는 어디든 갈 수 있는 바람을 부러워한다. 그리고 문득 깨닫는다. 모험을 떠나지 못하게 자신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자신의 소명을 사랑하면 필시 세상도 사랑하게 된다. 그 밤에 비를 맞으면서 나는 온 영혼을 다해 소리내어 시를 외웠다. 그리고 나 자신이 오갈 데 없는 처지라거나 공동체에서 쫓겨난 마귀가 아니라 시인이라고 생각하자 얼굴을 때리는 빗방울이, 빗줄기에 춤추는 옥수수 잎이, 촛농이 떨어지는 창턱까지도 축복처럼 여겨졌다. 그런 시적인 순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삶이 내게 말하려 했던 것이 그것이었다. 이 깨달음은 그날 이후에도 나를 붙들어 주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 자신이 시인임을 기억할 때 모든 예기치 않는 상황들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때 삶이라는 이 사건이 이 글을 쓰기 위한 선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는 인생 본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잃지 않는 길이었다. 어떠신가요?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20대 여러분들은 사실 이해하지 못할 글일 수도 있어요. 월세를 얻었는데 돈을 다 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갑자기 마귀라고 하지를 않나. 근데 그걸 또 뭐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뭐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주인한테 그것에 대한 어떤 부당함을 요청을 하거나 그런 행위를 거쳐서 무언가 문제나 그 다음에 부당함을 해결하려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고 그냥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끄럽게 굴고 나가라고 하니까 또 순순히 나가죠.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의 문화 또는 20대가 가진 어떤 그 당시에 무엇이 정의인가, 아니면 이걸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도망쳐야 되는 것인가 등에 대한 판단이 사실 모호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우르르 몰려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걸 이길 방법이 20대 개인이 있었을까, 이런 류의 생각들도 해보고요. 저는 또 오히려 뭐 지방 출신이라 대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20대 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뭐 꼼짝없이 쫓겨나가는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분이 이제 저보다 어느 정도는 나이가 조금 더 들어있는 분이라서 제가 학교 다녔을 때의 시기보다 조금 더 예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뭐 월세나 전세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들에 적용을 받아서 뭐 전입신고를 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서울 생활을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작업실 생활을 한다고 막 지하에서 오랫동안 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쫓겨나와서 쫓겨나왔으면 뭔가 바로 그날이건 어떻게 그날이라도 잠을 잘 수 있는 곳들을 찾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책뭉치를 들고 이렇게 배회를 하는 이런 결정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신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돌아다녔는데 마침 또 후배를 만납니다. 그래서 후배가 그 얘기를 듣고는 딱 하니까 설탕물 한 그릇을 먹이고 같이 새들 곳을 물으러 다니는 그렇게 뭐 정신적 지지 또는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저것 때문에 또 새를 얻으러 다녔죠. 그래서 또 새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이제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거기에 있다가 그래도 뭔가 근처에 설탕물 타주는 후배까지 있으니 든든하다. 이 정신적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과연 나를 정신적으로 지지해주는 친구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본다면, 혹은 지금 아무 친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우연찮은 부당함이나 우연찮은 일들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친구들의 어떤 지지나 정신적 지지 혹은 도움을 통해서 뭔가를 극복하고 그 친구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대학생활 내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전화위복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살 수 있으려나 했는데 또 자연재해가 와서 뭐 이렇게 막 물이 넘치고 막 모든 게 불안하고 막 정말 이거 어떻게 내가 그 차가운 동네에서 살아남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다시 뭔가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그렇게 했을 건데 이 사람은 거의 이제 배수의 진을 친 상황이죠. 그래서 본인이 고민을 하다가 나는 시인이 아닌가. 이 시인이라는 선택은 자기 전공에 대한 선택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표현일 수 있는데 나는 시인이 아닌가. 그래서 그걸로 또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이런 것들이 세상의 많은 역경들이 어떻게 보면 즐거움과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의 유연성을 20대 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기한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운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다 기억하고 있고, 물론 지금의 뭐 50대가 넘어서 이 책을 쓰면서 그 예전에 20대 때 있었던 일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억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쇼킹했으면 그게 기억이 날까 하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 챕터를 읽으면서 굉장히 저도 구구절절한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잠깐 이제 보여드립니다. 제 이제 개인 그 사진 사이트인데요. 제가 이제 사진을 찍는 것들을 좋아해서 이렇게 사진 개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 중에 제가 이제 이 웹사이트를 만들기 전에 2000년부터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올렸던 사진,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를 처음에 만들 때 올렸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요게 이제 포스팅은 뭐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을 보면은 2004년으로 이렇게 포스팅 되어 있지만 실제로 찍은 거는 1997년도에 찍었던 사진이라는 기억이 납니다. 이 사진 찍었을 때가 대학교 한 3학년 정도 되었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1년 동안 기숙사에 있다가 건축 설계 때문에 작업을 밤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배들한테 도움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작업을 하려고 이제 작업실에서 같이 한 뭐 대여섯 명이서 반지하 차고를 홍대 앞에서 빌려서 새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죠. 뭐 거기서 뭐 세수대에 뭐 친구들이 라면을 끓여 먹고 그 정도로 뭐 위생 상태도 별로 좋지 않았고 뭐 이렇게 좀 처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벽 3시, 4시 정도 되었는데 그때는 다들 작업하면서 실내에서 다들 담배를 폈어요. 저는 밤에 잠을 자는 스타일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는 스타일인데, 밤에 자고 있는데 새벽 4시쯤에 친구들이 컴퓨터 게임하고 담배 피고 막 떠들고 그러면서 도저히 잠을 못 자겠는 거죠. 그래서 화가 너무 나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친구들이랑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냥 카메라를 울러매고 홍대 앞에서 이 마포대교가 보이는 이 자리까지 걸어갔어요. 사실 저도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죠? 정말 죽도록 힘든데 잠도 못 자고 옆에서 계속 담배 피고. 그래서 걸어갔는데 그냥 사진을 찍고 싶더라고요. 넘실거리는 강을 보면서. 그래서 그 아까 류시아 씨와 비슷한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그래서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그래서 찍어서 이걸 현상을 해서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줬는데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거 되겠구나. 그래서 그 느낌과 그 감정이 이 사진에 저는 지금도 느껴져요. 그래서 이 사진만 보면 약간 을씨년스럽고 괴롭기도 하고 한편으로 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시작으로 해서 또는 여러 사진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진 웹사이트를 당시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HTML로 만들었고 그걸 그때부터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뭐 가까이 이제 된 거, 25년 됐죠. 그래서 요즘 사진, 제가 찍는 사진의 수준은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디지털 카메라와 필름 카메라의 차이들도 있을 거고 카메라 장비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의 감정들을 이렇게 극복을 해서 이것들을 예술적으로 나름 승화시켰다고 생각도 해요. 여러분들의 전공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괴로울 때마다 그런 것들을 새로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들만의 무기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고방식은 굉장히 재미있고요. 또 뭐 강요로 되는 것들은 아니겠지만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재미가 있어서 제 사진도 또 소개시켜 드리고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일단 챕터 하나 끝내고요. 잠깐 끊었다 가실까요?